네, 이틀 연속 통상현안 회의를 연 대통령실이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틀 전 갑작스럽게 연기됐던 양국 재무수장 간 협의가 다음 주에 다시 진행됨에 따라 상호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세 협상과 주요 전국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네. 미국이 예고한 관세 부과 기한, 그러니까 8월 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앞서 계속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연일 그 협상안을 위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날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8월 예. 1일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심지어는 연기하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해야 되니까는요. 근데 그 이전에 몇 번 고위급 수준에서 진행이 됐던 협상, 사실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워낙 의례에 익혀 있기 때문에 예. 방어 전략이라고 봐야 사실은 맞을 겁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지난번에 2+2 경제장관들 모임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안보실장이라든가 외교부 장관 만남도 불발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상황인데요. 8월 1일 전에 마침 이제 산업통상장관이 뭔가 지금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요. 좀 뭐 이후에 논의가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관세 분야의 투자 요건까지 거래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보니까 조금은 진전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긴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동안까지는 우리나라가요 25%를 얘기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의 무관세로 가자 이런 정도만 얘기했었죠. 그런 정도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상황이었다가 처음으로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되고 있고 예. 그 진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8월 1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결론을 내서 양쪽에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 그 현재 있는 우리 대표단으로부터 대미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관세, 비관세, 안보 등 우리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패키지 딜 추진하자 뭐 이런 전략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한미 간에는 관세 말고도 다양한 과제들 협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테이블에 동시에 올려놓고서 협상을 하자 이 얘기인데요. 지난 7월 6일인가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투자 구매 그다음에 안보를 패키지 딜로 하자 이 제안을 했고 예. 거기에는 물론 대미 투자 규모도 들어가고요. 조선이라든가 안보상의 문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제안을 했고 미국이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역시 이번에 시간도 촉박하고요. 8월 예. 1일까지 패키지 딜로 주고받고 협상을 해서 양보하고 타결을 할 걸로 그리 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이 회의 결과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협상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렛대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게 흔들 수 있다 그랬을 때 지렛대인데요. 지렛대 정도는 아니겠고 뭔가 협상의 구체적인 고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미국이 다른 것을 들고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조선 분야를 미국 남부 지역에 상당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두 측면에서요. 아예 시설 자체를 그쪽에 설치해서 이제 가동시키는 방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조선업 분야에 현재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기술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보자면 투자 총액에 포함이 되겠는데 다른 쪽까지 포함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액수가 될지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1,000억 달러 정도인데 미국은 4천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 분야, 산업 분야를 어떻게 조합을 시킬지. 그러나 일단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조선업 분야는 뭔가 가시적으로 원하고 있다. 뭔가 얘기에 고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의뢰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뢰 입장인데 뭐 상대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들 중에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조선 분야를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쪽을 또 누르는 상황이 되니까
조선 분야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 전략상 우리가 압박 전략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협상이 되려면 끝 막판에 가서는 정말 안 하면 우리 파트너다. 예. 이런 상황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 미국과의 동맹을 그게 이익이고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방어 전략을 쓸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우리 거죠.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런 협상 카드들을 보게 되면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민감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농축산물 시장 개방 이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건 쌀하고 미국산 소고기인데요. 일본이 쌀 시장 개방으로 양보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소고기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고기 수입 안 하는 나라 지켜본다는 얘기가 우리나라를 두고 한 얘기인데요. 그만큼 미국 측의 소고기 수입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하면 1년간 금액이 약 2억 달러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흑자 규모가 660억 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꼭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적정한 규모의 후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외교 안보 쪽 관계자들도 그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또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데요. 이제 정말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안보실장 등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 패키지 딜하고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얘기했던 직접적인 25%로 던져놓은 관세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문제하고 더불어서 비관세 영역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자도 있지만 안보 관련 분야에서 방위비 문제 등도 같이 관련되어 있고 큰 부분이죠. 심지어는 트럼프가 한국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막 크게 내리치고 이런 상황도 있었었죠. 한국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규모가 2만 8천 정도가 되는데 4만 5천이라고 때려붙인다든가 현재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담금이 한 1조 5천 정도가 되는데 뭐 100억 달러를 앞으로 매기겠다든가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예. 아마 협상 과정에서 안보 관련 분야 또 안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뭐 비행기를 구입한다든가 또 뭔가 또 국방 선진화 관련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안보실장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협상이라는 거는 한번 뭐 제안을 하게 되면 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예. 근데 그런 거를 염두에 뒀을 때 이게 좀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나머지 시간 동안 협상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나중에 하자 이런 방법이 이제 현실적일 것 같은데 트럼프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선수를 세게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후유증을 남기고 있죠. 지난번 일본하고도 뭔가 된 것처럼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는 뭐 5,500에다가 뭐 15% 인하한 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서로 입장이 달라가지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방식은 크게 내리쳐서 뭔가 결론을 보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준석 의원도 지난 20일에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한미 의원 동맹 소속으로 간 건데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이 중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미국의 내심이 그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예. 가서 보니까 사실 그럴 겁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도 미국의 중국 견제는 뭐 국가 전략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의 패권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의 그 균형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극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도 동참해라는 거고 주한미군의 위치와 역할도 대중국 견제 쪽으로 역할 위상을 바꾸자는 게 지금 미국의 요구 사항이니까요. 그걸 말씀하신 거고 그 내용의 이면에는 미국의 그 조야의 관계자들이 이재명 정부를 친중적 정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걸 제가 볼 때는 바탕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가 이 부분 친중적이라는 색깔 우려에 대해서는 잘 해명하고 풀고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답변 중에 한미 2+2 협의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배경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교 관례상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외교 관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런 예. 게 바로 정해놓고 지금 출국하기 직전에 상황이 취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1시간 전에 이제 답변을 받았다고 그렇게 됐는데 예, 전해주셨어요. 뭐 일부에서는 뭐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한국한테 뭔가 힘을 더 주기 위한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부에 무슨 사정이 생겼을지.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협상을 하기 전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실무자끼리의 협상의 내용들을 주고받을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주고받을 내용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나왔던 이준석, 나경원 의원 등이 미국에 가서 만났을 때 중국의 견제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더라 이렇게 전했는데 당연히 중국 견제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좀 세게 전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이야기할 때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 미국을 얘기하는데 미국 스스로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말은 그렇게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려고 트럼프가 관세 145%까지 올렸다가 중국이 같이 맞부딪히니까 내려가지고 지금 30%까지 내렸다가 지금 한 90일간 지금 홀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우리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군사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좀 같이 홍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굳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동맹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다만 가장 구체적으로 공급망 관련해서는 이른바 치포라고 얘기하는 한국, 일본, 미국, 대만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동맹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세계 반도체 5개 국가 중에서 중국만 빼고 나머지 4개 국가가 동맹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건 추진하고 있지만은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완전히 중국을 고립시키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경제 공급망도 그런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연하게 견제는 뜻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이것은 조금 불투명합니다. 네, 말씀 중에 야당 의원들 반응, 이제 발언들도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연장선에서 한미 2+2 협의가 연기가 된 거는 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지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준비가 된 대통령이 맞느냐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이재명 정부가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들어서고 6월 4일 날 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이 1차 시한이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고서도 한 달 동안 너무 느긋하게 아무것도 안 했고요. 대미 특사 문제도 처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정했다가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교체하는 소동을 겪으면서 실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 거냐. 그다음에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도 보면은 대미 협상 전문가가 눈에 띄게 보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급하고 국익이 달린 문제를 실기를 하는 측면, 그다음에 대미 협상 전문가가 안 보이는 인선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혼선을 보면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아쉬워하고 보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겁니다. 예, 뭐 8월 1일입니다. 관세 부과 시한 어떤 이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경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쿠폰 두 분은 어떻게 좀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뭐 신청해 받았죠. 예, 이미 다 소비를 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뭐 소비는 한 건 아니고요. 받았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요일 제한 없으니까 내일 좀 할까요? 아 이제 아직 안 하셨군요. 예. 예. 자 어제 김혜경 여사가 이제 소비 쿠폰을 들고 인천에 있는 이 계양 전통시장을 찾아서 뭐 장도 보고 또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렇게 2년 3개월 만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선 것, 소비 쿠폰을 이용한 공개 행보에 나선 것, 소비 진작 효과를 좀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좀 행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대통령 부인이 일반적으로 많이 움직이면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닌데요. 시장에 소비하는 정도는 조금 역할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현재로서는 뭐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쓸모 있다고 생각하겠죠. 야당이 상당히 과연 그것에 비해서 국가 재정 운영에 과연 도움되는 것인가 충분히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이미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얘기가 됐었었죠. 이게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의부터 비롯해가지고 호텔 경제학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당장은 조금 뭔가 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비 분위기를 만들어줄 겁니다. 다만 이게 국가의 재정정책 같은 13조 규모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인가 이런 논란도 충분히 있고 해서 이후에 진행돼 가면서 아마 증세 관련 논의에서 점검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드라이브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세금이 부족하면 퍼주기를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포퓰리즘 하면서 이번에 80% 이상을 저희가 빚낸 거 아시죠? 정말 우리가 15만 원 받고 모든 국민이 45만 원씩 세금 내야 됩니다.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그리고 증권거래세율 인상, 이런 증세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윤석열 정부의 무슨 파탄이니 이런 말을 썼는데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400조가 늘어났고요.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현금 퍼주고 생기는 세입 세출의 불균형을 정세로 메꾸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1년 차에 소득세하고 법인세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종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종부세 폭탄을 때려가지고 이게 중산층과 서민들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게 하는 그런 행태를 했는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지금 현금 포퓰리즘 해가지고 보편지급이니 뭐니 하면서 때린 다음에 지금 바로 정세를 하잖아요. 이걸 세금 정상화라 그러는데요. 지금 법인세 24%도 OECD의 주요 국가들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높고 지금 정권 관련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주주 무슨 양도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실제로 매해 반복되는 게 연말에 그 양도세 대상이 안 되기 위해서 매도하는 그 러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1,500만 소액주주들이 다 피해를 봐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정권 활성화시키겠다, 실용하겠다 하면서 뒤로는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모 의원이 조삼모사 국민이 원숭이냐라는 얘기를 빗대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민주당이 성찰을 해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수진 수석 대변인 아까 이제 저희 그 영상으로도 나왔는데 15만 원씩 받고 모든 국민이 45만 원씩 세금 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다 선심성 예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부는 아니겠고 또 이만큼 13조 나가는 만큼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전 정부에 비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는 기조는 대개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정부는 상대적으로 조금 현재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면은 현재 민주당 쪽은 조금 재정 확대 정책을 쓸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이렇게 엄청난 세수가 부족한 게 감세에만 따른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보니까는요. 지난번에 법인세 인하에 따라서 보니까 연 20조 정도가 세수가 부족하게 생겼었는데 지금 돌린다고 했을 때 20조가 회복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한 5조 정도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세율을 내린 것하고 당시의 경기 상황을 맞물려 가지고 세수가 많이 줄었었다. 이걸 참고해서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수혜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합동연설 2차 토론회가 내일 저녁으로 미뤄졌는데요.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오늘 호남권에 머물면서 SNS를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을 강조한 게 바로 정청래 후보고 또 의사오적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박찬대 후보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발언 수위를 점점 올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막판에 가면서 당내 강경 지지 세력이 호소하는 분위기가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해지는데 지난번에 강선우 지금 의원 관련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간의 두 사람 간의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은 상당히 강하게 반응했었고요. 강성에 호소하는 그런 쪽이었었고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이런 기조였는데 지금 막판에 가면서는 강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 민주당이 국민 전체의 시각이라든가 뭐 협치 이런 쪽보다는 뭔가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쪽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런데 정당이 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내 기류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여론하고 조금 같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당내 강성이 주도하는 이런 기류가 일반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하고 혹시 멀어진다면은 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예. 강선우 의원 이야기 관련 내용들을 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당내 문제를 다루는 그 두 후보의 좀 방식이 미묘하게 좀 엇갈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교감론에 좀 부르짖힌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후보에게 지금 명심이 조금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캠페인 전략의 차이인데요. 박찬대 후보는 명심을 내가 대변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는 나는 우리 동지들을 버리지 않는다 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권리당원이 선거인단의 55%, 대의원이 15%니까 70%가 사실은 찐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되면서요. 이재명 대표의 예전에 사당화의 길을 걸으면서 권리당원이 입지를 계속 강화시켜가지고 돌아온 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제약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 품을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신경 안 쓰는 거고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면 대표가 된다라는 계산에서 자기의 강점은 뭐 이재명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다. 자기의 강점은 민주당 강성 당원을 지키는 거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대세나 흐름이 크게 변동 없이 저는 끝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합니다. 예, 정청래 후보 지지층에서는 좀 이 배신자 프레임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수석 최고위원하고 할 때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요. 한때 과거에 이재명 후보를 좀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은 특별하게 정치적인 강성의 이미지를 둔다거나 어떤 독자적인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청래 의원은 상당히 강한 뭔가 상황에 따라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될 것이다. 대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현대 우리나라 정당 상황과 아쉬운 점이 조 부원장께서 지금 민주당이 민심하고 멀어지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국민의힘이 좀 민심의 힘을 받은다면은 서로가 민심을 향해서 경쟁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 민주당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훨씬 아래에 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당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청이랑 영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크게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수령이 바로 권리당원의 비중이 30%가 넘는 바로 호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호남 경선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두 후보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충청권하고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숫자는 적지만 거기서 박찬대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 사이에 간극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역시 충청권과 영남권의 강성지지층의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예.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호남의 권리당원이 30%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저 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점 때문에 약간의 보정은 있을지 몰라도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요. 지금 15%, 55%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일반 여론조사는 여러 번 지금 밖에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이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일관되게 한쪽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크게 무슨 뭐 이렇게 새로운 변동의 계기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말씀하시죠.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청래 후보도 내일 민주당 2차 TV 토론회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두 후보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잖아요. 내일 TV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TV 토론에서 뭐 크게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당 내부에서의 원래 토론이라는 것이 뭐 일반 서로 다른 당의 후보하고 본선에서 경쟁하는 그런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진행자가 토론을 치열하게 붙이려고 하더라도 각자의 주장만 하는, 더구나 최근 분위기는 서로가 다 강성 지지자에 호소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이견을 가지고 충돌할 상황은 안 생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좀 구도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문수, 안철수, 조경태, 장동영 이렇게 이제 4명에다가 주진우 의원이 지금 깜짝 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데 과거에 단절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고, 또 전환길 입당 관련해서도 당 기조와 좀 맞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좀 반대 입장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새로운 얼굴인 거는 이제 분명한 그런 상황인데 주진우 의원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좋죠. 젊은 보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흥행 요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뭐 윤 전 대통령과의 과거의 단절 얘기가 뭐 화두가 돼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미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단절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찐윤이니 친윤이니 하는 개념도 당내에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미 대통령직을 떠나신 분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는 뭐 당신은 친윤이었으니까 뭐 윤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키는 사람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이게 여당의 저격수에서 예. 대안을 제시하는 젊은 보수 지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택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원들의 요구나 국민의 지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거고요. 개인적인 뭐 인연을 따라서 가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내분으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분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그 전에 대여 투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흥행적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채를 같이 이어받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상, 경력상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지금 전국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아닌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엮어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도 대안적 지도자, 대안적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내 비평에 주력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결핍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국정이나 정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건전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당원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좀 계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뭐 그걸로 결정난 게 아니고 당률이 올라가고 또 지도부에서 결정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들은 엄청 지금 이제 당혹스러운 그런 예. 입장이 돼 있겠죠. 내부의 계파 갈등 이전에요. 뭔가 확실하게 계파 갈등할 정도로의 당의 동력이 있다면은 그나마 국민의 힘이 조금이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이라면 현재 국민의힘은 쇄신, 혁신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탄핵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전의 정당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 좀 돼 있습니다. 아다시피 지금 혁신 고리를 만들려고 혁신위까지 구성을 해 있는 상태인데 혁신위가 사실상 이미 무력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해가지고 당 내부에서 계파 싸움이든 뭐든 했을 때 뭔가 당이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 107석이어서 3분의 2를 요구하는 것만 어떻게 간신히 막을 수 있고 나머지는 뭔가 지금 힘을 쓸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 신뢰를 받아서 그 힘으로 뭔가 야당의 역할을 하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당 의석 수보다 지지도가 더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뭔가 거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지 뭐 계파라든가 뭐 내부에 지금 예. 당권이란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오늘 출연은 이제 마치는 것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 교도소를 면회한 것으로 좀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의전서열 2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직접 이 교도소를 찾아갔다. 이 의미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이례적인 매우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장은 형식적이지만 당적을 못 가지게 되어 있고요. 그만큼 표면적이라도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하라는 법적 제도적 요구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개인 자연인 우원식이 국회의장 우원식이 되는 순간 정치적인 행태나 선택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그거를 의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연인 우원식으로서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연을 따라서 찾아간 모양인데요. 이거는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부적절한 행태거든요. 제가 볼 때 우원식 의장님의 행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하기는 뭐 하지만 구비마다 개인적인 월권에 해당하는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오바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정치를 한다면 국회의장의 정치를 해야지 개인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적절하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게 조국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 가능할까요? 오히려 사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더 면회를 가지 않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저는 사면하고 상관없이도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국가서열 2위죠. 물론 우원식 그냥 의원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의원 역할로만 있을 때 의장이 아닐 때 조국 전 대표도 그냥 교수로 있을 때 본인의 후원회장까지 맡아주고 했기 때문에 뭔가 개인의 인연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의장의 행보로서는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요. 더구나 이것을 혹시 이후에 사면까지 연관시킨다면은 사면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면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국민들의 이미지상도 훨씬 나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